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몰입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늘에 맡기는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어려운 자리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총장님에 대해서 좀 많이 접했습니다는 시청자분 경우에 따라서는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뭐 이게 외람될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는 총장님의 그 개인적인 근황 같은 거 좀 이렇게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971년도죠. ROTC 장교로 제대를 하고 나서 네네. 바로 입사한 곳이 삼일회계법인입니다. 그 당시에는 직장에 한번 들어가면 네. 열심히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고 28년 동안 그야말로 정열을 다 바쳐가지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삼일회계법인이 국내 최대 최고의 회계법인이 되는데 네네. 기틀을 쌓는데 다소라도 제가 기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97년도에 IMF 위기가 일어나고 네네. 98년이 되니까 IMF하고 세계은행에서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을 정부가 제정하지 말고 네네. 민간 전문기구가 만들려고 하는 요구가 왔었고 그에 의해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회계 전문가로 보면 이러한 독립적인 회계 기준 제정 기구의 책임을 맡는다는 것이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일이 돼서 삼일회계법인의 부회장 자리라는 좋은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회계연구원 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나올 때 초대 원장만 하겠다고 공언을 해서 3년간 열심히 그 기틀을 잘 잡았다고 나름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연구원 원장을 마친 다음에는 이화여대에 교수로 가서 2년간 경영부총장으로 재직을 했고요. 종신교수직을 받았는데 다른 교수님들한테 중간에 들어간 사람이 받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또 제가 교수직을 계속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다산회계법인이라고 하는 회계법인을 창업을 해서 약 20개월 정도 대표를 하다가 안진회계법인의 영입제의가 있어서 안진회계법인의 회장으로 가서 약 6년간 있었습니다. 안진에서 은퇴를 한 뒤에는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던 한국형 경영 연구를 전담하는 연구원을 만들어서 2011년 3월이죠. 부터 근무를 하고 있다가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총장을 꼭 맡아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고민 끝에 나이가 좀 많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하면서 이야기해왔습니다. 네. 창조경제 성공에 이렇게 모델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에서 추천하신 분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지금 서울구 과학종합대학원 여긴 총장님을 맡고 계신데 이 학교가 뭔가 이렇게 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을 거거든요. 네. 우선 그 명칭이 과학종합대학원이다 보니까 네네. 무엇인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신데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은 국내 유일의 경영 전문 대학원 대학입니다. 소위 MBA 스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학교의 설립은 2004년인데요. 본래 가장 주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핀란드의 알토 대학하고 공동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1995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약 3,000명 정도의 졸업생을 냈으니까 상당히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뉴욕 주립대학과 기술경영 MBA 프로그램도 공동 학위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약 4,000명 정도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 알토 대학과의 프로그램은 그 AACSB 또 에퀴스 또 암바 같은 전 세계 3대 경영교육 인증기관의 인증을 다 받은 국내 유일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국내에서
나름대로 가장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을 골라서 그러한 부분을 더 살려나가겠다고 해서 지금은 차이나 MBA 프로그램을 네. 비슷한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학생의 숫자는 약 400여 명으로 되어 있고 박사과정에도 50명 이상 되는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나라 경영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다소라도 기여하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최근에 이렇게 한국형 경영하실 때 특히 또 총장님께서 거기에 3.0을 네. 붙이셨는데 네.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창조경제 관련해서 제가 네. 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한국형 경영의 하나의 그 모델도 우리나라 경제 발전 모델과 거의 궤를 같이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이라고 굳이 명명을 해본다고 하면 아마 그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이 세계 최빈국에서 OECD에 29번째로 가입할 때까지 한강의 기적을 만들던 시대에 가장 효과를 발휘했던 경영 방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특징을 본다고 하면은 오너 독주형이죠. 오너가 모든 것을 다 권한을 쥐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실제 실행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만 해도 일종의 그 초과 수요, 소위 공급이 부족한 시대였으니까 소위 확장형, 또 확장을 인프레가 심했던 시대니까 이제 부채로 조달을 하고 하는 그러한 그 방식의 경영이 잘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는데 결국 1997년도 말에 국가 부도가 나면서 소위 1.0 경영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고 보통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IMF 외환 그 위기 이후에 IMF 관리 체제로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뭐 사회이사 제도, 감사위원회 제도, 또 무슨 각종의 경영 기법, 그 다음에 또 구조조정, 뭐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글로벌 스탠다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어서 지금 그때까지 영위해오던 1.0의 경영 방식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결합을 하게 됐고, 이때 특징을 살펴보면 1.0 시대에는 오너만 존재했고 기업 내에서는 전문 경영에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좀 표현이 좀 좋지 않습니다만은 머슴형 경영자라고 이렇게 여겨왔던 그런 시대에서 비로소 아주 대등하지는 않지만 전문 경영자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전문 경영인 CEO와 상당히 대등한 관계로 좋은 팀워크를 만들어서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경영을 이끌어왔던 그런 시대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장이 중요하다, 소비자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데 대한 인식을 하게 돼서 일종의 창조적 모방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그런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이제 추구하게 됐는데, 추구하면서 한국인들의 여러 가지 그 응용력이나 그 다음에 또 순발력 등이 포함이 돼서 계속 아마 이 추격자로서의 그 속도를 아주 빨리 잘 이제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2.0 경영의 성공을 현재 향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삼성전자, 현대차, 또 포스코 이런 등등의 기업들이 바로 2.0 경영을 1.0에다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잘 접목해서 2.0으로 지금 가 있는 기업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2.0 시대에 아직 2.0에 도달하지 못한 기업도 많이 있죠. 아직 1.0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1.5나 2.0 그 사이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러나 시대는 기업을 기다려주지 않고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1세대들이 이제 세대 교체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신세대들이 기업의 주역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본주의 4.0의 또 어떤 그에 대한 화두가 자꾸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무슨 이 과학
기술의 혁명적인 발전, 또 노령화, 기후변화, 그 다음에 또 SNS 혁명이 인터넷 혁명을 이어서 또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이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서 2.0,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방, 좀 또 이제 좋게 표현해서 창조적 모방을 통해서 네. 계속 우리가 기업의 성장 발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 힘들어졌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어떤 일부 기업들은 벌써 이제 first mover, 이제 앞이 보이지 않고 앞에 아무도 없는 그런 위치에 와 있는 기업들도 꽤 이제 네.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기업 경영의 주역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바뀌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 시대가 오너가 주연이었다고 보고 2.0 시대가 오너와 경영자가 주연이었다고 보면 아마 3.0 시대가 되면 우리 기업을 구성하는 많은 다수의 구성원들의 창의력, 또 그 다음에 열정, 또 몰입,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앞서고 네. 이러한 아이디어를 기업이 조직력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활동을 이 오너와 그 다음에 또 전문 경영인들이 다시 또 이 뒷받침하는 이런 식으로 기업의 소위 주역이 바뀌는 시대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3.0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네, 일단 네. 글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총장님께서 주장하시는 한국형 3.0의 내용들을 네. 경우에 따라서는 창조경제 로드맵에 좀 넣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네, 네. 이런 관점에서 네. 한국형 3.0이 어떤 포함될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방향성이라든가 네. 또 왜 한국경제 지금의 입장에서 아까도 이제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필요한다든가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창조경제가 그동안 뭐다 하는 것을 네. 시청자 여러분이 좀 명확하게 와닿지 네. 않겠느냐 해서 총장님이 주장하시는 그 한국형 3.0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켜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걸 좀 잠시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경제와 한국형 경영 3.0의 접점을 한번 찾아본다고 하면요. 네네. 아마 두 그 부분 다 그 개인의 창의성, 네. 또 개인의 어떤 그 열정, 네. 개인의 몰입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접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창조경제도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던 산업을 한 대체할 수 있는 네. 하나의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 되겠고 네. 그 산업을 일으키는 주역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창의력 있는 개인, 인재가 중심이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정부의 창조경제의 그 방향은 이러한 인재들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창업, 벤처, 그다음 기존 사업의 하나의 어떤 진화를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한국형 경영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기업으로서 대응해야 될 것이 하는 관점에서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개인이 하나의 그 기업 경영의 주역으로 나서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성공했던 것을 우리가 성과의식으로 받아들인다면 네. 또 과거의 정부가 얘기했던 그 과오를 저지르지 네.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지적하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한국형 또 한국 사람에 맞는 경영 방식을 주장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네.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네. 다시 과오를 저지르지 않는 자는 참에서 이렇게 총장님 한 말씀 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창조경제뿐만 아니라 네네. 정부가 정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최대의 고민이 5년밖에 시간이 없다는 거죠. 네. 5년 내에 성과를 내고 싶어 하고 네네. 다시 또 그 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또 이제 그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중요한 어떤 변화,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개혁 이런 부분은 상당 기간의 숙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 저희가 혹자는 2011년을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점으로 보는 분이 계세요. 2011년이요? 네, 네네. 뭐냐면 코리안 르네상스의 이제 원년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1011년에 고려 대장경, 고려 현종 2년에
초조대장경이 조성이 시작이 됐더군요. 그 천년 되는 기념일이 이제 지금 2011년인데 그러니까 결국 르네상스 그 이태리 르네상스 문예 부흥도 천년의 숙성을 거쳐가지고 됐다시피 한국의 소위 그 르네상스도 천년의 숙성 기간이 필요하더라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3일 회계법인에 있을 때 경영 컨설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한 20년 정도 숙성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꽃이 피더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대부분 기업의 장기적인 어떤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그 혁신이 나오거나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성장 동력이 나오는 것은 꾸준한 우회 축적의 끝에 그 성과가 뒤에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때문에 그런 숙성 기간이 많이 필요한데 제가 1997년도에 세계어 추진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그 당시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이제 선거에서 다 모든 후보가 다 이제 그 정책을 들고 나왔고 그 다음에 빨리 성과를 내려고 이 코스닥도 만들고 벤처 기업을 이제 활성화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생기면서 벤처 버블이 꺼지고 물론 벤처는 버블과 버스트가 계속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이 고민이 지금 이 창조경제에 대해서 5년 내에 성과를 내야 될 것이냐 아니면 5년 동안 우리가 창조경제가 꽃 피기 위한 토대를 닦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절대 1, 2년 내에 성과가 날 수 없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몇십 년 동안 해온 하나의 기존 틀이 있는데 이걸 깨고 혼돈이 생기고 새로운 게 생겨서 이것이 안정화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모든 것이 간다고 하는 것을 모두에게 확신시켜주는 그 역할을 5년간 열심히 하면 제가 보기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업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주 그 중요하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인재상 이런 것을 학교에서 인재를 육성하시는 주인 입장에서 또 이것을 수요하는 기업 입장에서 사실 그런 관점에서 좀 총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업들이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인재를 찾기 힘들고 그래서 해외에서 찾아야 되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뽑아서 다시 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또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소위 미스매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기업이나 우리 인재를 요구하는 사회적인 소위 수요의 특성을 충분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아는 것만 배워서 내보냈던 것이 아니었나. 이제 그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점점 요새 보면 옛날에는 기업에서 즉시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뽑고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차차 기업들이 그것보다는 자세가 바른 사람을 뽑고자 하는, 인성이 바른 사람을 뽑고자 하는 쪽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식은 이제 워낙 옛날에는 지식은 굉장히 귀한 자원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지식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뭐 그는 내가 필요하면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지식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자세가 중요하지 않아서 저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지식도 어떤 특정한 전문 분야, 편협한 어떤 이 분야의 지식보다는 좀 더 이 사물을 좀 더 통찰할 수 있고 또 미래를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소위 인사이트와 포사이트를 합친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고력은 물론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저는 그 인성이 바로 된 사람, 항상 매사에 감사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자기 맡은 일을 책임지고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팀을 중시하고 그리고 또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러한 인성이 갖춘 사람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그런 과정이 독서와 토론을 통해서 저는 많이 함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독서와 토론에 대해서 저는 항상 크면서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비록 뭐 저희가 대학원대학입니다만 대학원대학뿐만 아니라 아예 초등학교, 혹은 그 이전부터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끊임없이 책을 읽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그 토론에서 결론을 내는 그 훈련을 해오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그 학교가 보다 더 어떻게 보면 뭐 좀 더 폭넓은 지식이라고 볼 수 있고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제 바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해내고, 그리고 자기가 전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좁지만 깊게 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이 훈련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청자님한테 어렵게 이렇게 뵙는 자리라 많은 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는, 마지막에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 총장님 개인적으로 좀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 지금 이제 재직하고 계시는 서울과학종합원의 앞으로 발전plan 이런 것을 좀 시청자분한테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전문대학원 대학소 MBA가 요새 필요 없다는 분들이 많아요. MBA 필요 없고 MFA가 필요하다. 파인 아트. 소위 말해서 인문학이 중요하다는 분이 많습니다. 그만큼 아마 어떤 분과적인 어떤 전문 지식보다는 통합적인 어떤 지식, 통섭, 뭐 이제 융합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면으로는 그런 그 종합적인 어떤 사고를 역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점점 전문 분야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실력 가지고는 이 경쟁을 할 수 없는 아주 깊이가 있는 분야가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전문대학원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성 확립해서 가지고 이 사회에 진출하지만 동시에 그 전문성을 통합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무장을 해서 나가는 그런 학생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총장을 제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로 우리나라의 주력이 될 우리 젊은이들에게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젊은 사람들에게 얼마라도 제가 쌓아왔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을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총장님 장시간 동안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비단 총장님과 창조경제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는, 사실 총장님 말씀은 창조경제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저희들이 뭐를 하고 뭐를 앞으로 가야 되는지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이런 대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현재의 외도오션에서 차원을 약간만 변경하게 되면 거기 새로운 신천지가 나오는 분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창조경제를 보는 시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수한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려가냐 하면 의대, 법대, 뭐 경영대 이런 데로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수한 인재가 모여있는 분야를 규제로 다 묶어놓고 보호하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창조경제를 가로막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